안녕하세요, 쿨캣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액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혈액관리법이라 하면은 혈액관리를 똑바로 잘 해야 되는 거죠. 혈액관리를 잘 해서 수혈자나 헌혈자나 모두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목적인데요. 최근에는 체열 금지 대상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더 정리를 해보았고요. 더 정확한 내용과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체열 금지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공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액관리 업무를 하려면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가 필요한데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혈액제제 제조업자가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함정 문제로 나오기 쉬운 게 치과에서는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치과 좀 생뚱맞아 보이지만 치과는 엄연한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이 맞기 때문에 시설만 적절히 갖췄다면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준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혈액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혈액원 혈액관리 업무를 매번 심사평가를 합니다. 허가받은 자만 할 수가 있고요. 혈액 공급을 하는 차량도 운영하고 있어요. 담당 의사가 1명 이상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의 검사, 제조, 보존 등의 여러가지 혈액제제 제조 업무 등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혈액관리 업무는 기록을 해서 10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법규에서는 이런 연도 문제가 세세하게 나올 수 있어서 암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헌혈자는 말 그대로 헌혈을 해주는 사람이죠. 우리가 헌혈을 하면 혈액증서를 주는데요. 이건 무상으로 해줘야 돼요. 혈액증서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이거 판매하는 루트를 뚫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혈액 매매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헌혈증서를 파는 건 안 되지만 양도는 됩니다. 그래서 헌혈증서가 있다면 헌혈 한 번당 혈액제제 1단위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요. 법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일들을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요.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을 매년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헌혈의 날, 헌혈 사상 고치 기간을 설정하고 헌혈 공로자를 표창하는 이런 내용들을 계획을 해요. 부적격 혈액은 우리가 빨리 발견을 해서 헌혈을 하는데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요. 체열 또는 체혈을 하고 나서도 이상 혈액이 발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적격 혈액을 발견했다 한다면 이게 섞이면 안 되잖아요. 정상 혈액이랑 섞이지 않도록 식별이 가능하도록 겉면에다가 사유를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따로 분리와 격리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겉면에 표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못해서 섞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적격 혈액은 따로 격리 보관을 해줘야 돼요. 잠금 장치를 해서 별도로 보관을 해줍니다. 그냥 멋대로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폐기를 하는데 이 폐기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요렇게 폐기를 했다고 보고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럼 부적격 혈액이 어떤 건지 알아볼게요. 체열하는 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것 같은 혈액이 부적격 혈액입니다. 그리고 혈액 선별 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뜬 거예요. 이렇게 B형, C형, 에이즈, 매독, 감기능 검사 이런 거를 했는데 부적격하다고 뜬 거죠. 그리고 다른 감염병 요인이 있거나 약물 요인 해당자로 체열을 했다면 이 혈액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혈액백을 봤더니 심하게 혼탁이 됐거나 변색, 용혈 증상이 있었다 하면은 이것도 부적격 혈액으로 분리가 되죠. 혈액백을 봤더니 밀봉이 좀 덜 됐다든가 표지가 뭔가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안에 내용물도 훼손이 됐을 위험이 있죠. 그래서 쓰지 않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이런 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요인을 봤더니 안정성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수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혈하다가 사망이 생겼다 하면 바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수혈 부작용으로 장애가 생겼다든지 입원 치료를 한다든지 에이즈나 B형 감염이 됐다든지 다른 기타 자잘한 부작용들이 생겼어요. 그럴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를 합니다. 사망인 경우는 워낙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를 해요. 하지만 다른 부작용들은 15일 이내로 신고한다는 점 같이 기억해주세요. 헌혈을 할 때 아무나 헌혈을 하는 게 아니라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붙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이 신원 확인이 안 됐다면 체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시 건강기준이 뭔가 미달이 됐다. 나부터도 몸이 안 좋은데 체혈을 해줄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건강기준 미달자는 체열이 안 되고요. 체온, 맥박, 체중, 혈압 측정 등을 했는데 이상이 있으면 체열을 안 하겠죠. 체열을 하기 전에 빈혈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 비중 검사를 합니다. 혈액에 황산구리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빈혈이 있다면 헌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혈액원에서는 체열 전에 이 헌혈자가 체열 금지 대상인지 헌혈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조회합니다. 체열은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갖추고 의사 지도하에 시행을 해요. 그리고 체열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체열을 하지 않아요. 체열량을 초과할 경우 헌혈자가 구토 및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희귀한 혈액은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보통은 체열을 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혈액 제제라 하면 혈액 또는 혈액을 원료로 만든 의약품인데요. 혈액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적격 여부나 온도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용기로 운송하고 공급을 해줘야 되죠. 이 혈액 제제는 공급하는 혈액원이나 수령자 각각 수령 확인서를 3년 동안 보관을 합니다. 보통 체열을 할 때 전혈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모든 혈액을 체열하는 경우를 말을 하고요. 성분별로 체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축 적혈구, 신선 동결 혈장, 농축 혈소판 이렇게 부분적으로도 체열을 할 수가 있어요. 말장난으로 나오기 쉬운 게 혈색소를 체열한다? 헤모글로빈을 체열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농축 적혈구를 체열을 합니다. 그래서 체열을 할 때 어떤 걸 체열을 할 수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혈액 금지 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염병 환자, 약물 복용 환자, 건강기준 미달자는 당연히 체열이 안 되겠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체열금지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열하기 전에 신원을 조회하면 이 사람이 감염병 환자인지 여러 가지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건강기준 미달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체중 미달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50kg 미만, 여자는 45kg 미만. 엄청 마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열이 어렵고요. 37.5도 이상으로 체온이 높다? 이 얘기는 뭔가 어딘가 감염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체온자는 정상 체온이 아니기 때문에 체열이 안 되고요. 정상 혈압이 120에 80이라고 한다면 수축기 혈압이 90 미만일 때는 저혈압일 거고요.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이다 하면 고혈압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혈압 또는 고혈압 환자는 안 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이다 한다면 고혈압일 거예요. 지나친 고혈압일 경우 체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 맥박이 60에서 100회라고 한다면 1분에 50회 미만으로 천천히 뛰거나 100회 이상으로 너무 빨리 뛴다면 이것도 건강의 이상으로 판단을 해서 체열을 하지 않아요. 건강진단 관련 요인은 활력 징후, 정상 기준을 알고 보면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염병 환자는 체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염병이 걸렸다고 무조건 체열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보는 게 좋은데요. 최근에 이 감염병 요인에 대한 세세한 연도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1년, 2년, 3년, 6개월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독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짝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라리아는 여기 리을이 3개가 있습니다. 리을이 3개 있으니까 3년이 넘어야 체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브루셀라증은 2부자리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부자리 2년이 넘어야 브루셀라증은 체열이 되고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이 B에 6을 연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이 넘어야 체열이 된다. 이렇게 세부 연도도 암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감염성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발열, 인후통, 설사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없어지지 않은 채로 계속 있는 거죠. 아직 3일이 안 넘었기 때문에 어떤 질환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염성 질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체열이 안 되고요. 암 환자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호흡기 질환자, 간, 경변 등 간질 환자, 심장병 환자, 당뇨병 환자, 자가 면역 질환자, 신부전 신장 질환자, 혈액 질환자, 한센병 환자, 성병 환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경련 환자 이런 사람들은 체열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의사가 이 정도는 헌혈 괜찮아요 라고 판정한 경우에는 예외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질환이 있다면 체열을 할 수가 없고요. 매독은 왜 제외가 됐냐면 아까
매독은 치료 종료 후 1년이 넘었다면 체열이 됩니다. 그래서 매독 환자는 빠진 것 같아요. 성병에는 에이즈 질환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험한 질환으로 의심된다면 체열이 안 되고요.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 환자도 체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요. 아스피린을 투여하고 있어요. 아스피린은 피를 묽게 하죠. 그러니까 혈소판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스피린을 투여했다면 최소 3일 이후에 체열을 할 수가 있고요. 티클로피딘 등을 투여받았다면 2주가 넘어야 체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됐다면 약물 투여 중에는 체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약들은 여드름 치료나 탈모증 치료를 위해 여러 가지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약물인데요. 이런 약물은 투여 중이라면 한 달이 넘어야 체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용 중에는 체열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타스테라이드 또한 탈모증 치료에 쓰는 약물인데요. 6개월이 넘어야 체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체열이 안 됩니다. 그 밖에 비형간염 면역 글로불린이나 태반 주사제를 투여받았다 해도 1년이 넘어야 체열이 되고 그 이전엔 체열이 안 돼요. 아시트레틴 또한 여드름 치료나 염증 저하를 위해 쓰는 약물인데요. 이 약물 또한 3년이 지나야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체열을 할 수 없는 기간들을 정해놨어요. 그 기간이 안 지났다 하면 체열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이전에 에트레틴-8 성분의 약물을 투여받았거나 아니면 인슐린을 투여받는 중이거나 아니면 뇌하수체에 이상이 있어서 성장 호르몬을 투여받은 적이 있거나 하는 자도 체열을 하는데 문제가 있죠. 또한 감염병이 잘 생기는 위험 지역에서 체열된 혈액으로 만든 시약을 투여받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약물은 투여한 자는 영구적으로 체열할 수 없어요 라고 인정을 했다면 체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있어요. 예방접종을 했다면 체열을 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예방접종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 간염, B형 간염, 주사용 장티푸스, 주사용 소아마비, 파상풍, 백일의 일본 내염, 신증후군 출혈, 탄저, 공수병 등의 예방접종은 24시간이 지나면 체열이 돼요. 하지만 24시간 이하에는 접종을 바로 했다면 체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루 지나야 체열이 되고요.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황열, 얘는 경구용이죠. 경구용 소아마비, 경구용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2주가 넘어야 체열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체열을 할 수가 없어요. 풍진, 수두, BCG 이런 예방접종은 4주가 넘어야 체열이 됩니다. 4주 이전에는 체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방접종의 시기 또한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장 많은 걸 암기하기보다는 가장 적은 풍진, 수두, BCG는 4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황열, 그리고 경구용으로 들어간 소아마비 장티푸스는 2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24시간 하루를 기준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중에는 혈액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태아한테도 많이 가니까요. 그래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또는 유산을 했다면 체열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분만 또는 유산 후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가 체열 금지입니다. 6개월이 넘었다면 체열을 할 수가 있고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낳은 신생아한테 수혈을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수혈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6개월로 기간을 두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수혈을 받았다면 1년이 넘어야 내가 수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 체열을 할 수가 없고요. 헌혈은 맨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혈을 했다면 8주, 혈장 성분이나 혈소판 관련된 걸로 부분 체열을 했다면 14일 기준이 있고요. 백혈구라든지 혈소판을 한 단위만 했을 경우에는 72시간, 그리고 적혈구를 체열을 했다면 16주로 체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경막이나 각막을 이식한 적이 있는 사람은 체열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시험 문제 보기로 나와서 한번 헷갈린 적이 있었죠. 그 밖에도 B형 간염, C형 간염, 이거 에이즈죠. 그리고 T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기타 등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사람 체열하면 안 돼라고 했을 경우에는 체열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많은 상황 외에도 문진 결과 헌혈하기가 힘들어 하면 헌혈 안 되고요. 요 사항 외에도 의사가 봤더니 건강 상태가 불량하거나 아니면 체열하기 좀 어렵다 하면 체열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체열 금지 대상자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요 법규에 관한 거는 워낙 암기이다 보니까
정말 생뚱맞게 각막 이식 이런 게 나오면 체열할 수 있나? 아닌가? 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각막 이식을 받았다면 체열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